바람이 덧창 사이로 부드럽게 살랑이거나 깃털처럼 부드럽게 창문에 불어왔다. 그러고는 간간히 여름날 산들바람처럼 한숨을 쉬며 밤새도록 나뭇잎을 들척거렸다. 들쥐는 땅속 아늑한 굴에서 잠들었고 부엉이는 늪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구멍에 자리를 잡았다. 토끼와 다람쥐, 여우까지 모두 제 집에 들어앉았다. 집 지키는 개는 난로가에 가만히 누워있고 소들은 외양간에 조용히 서 있다. 길 안내판과 뗄나무를 모아둔 창고 문의 경첩이 희미하게 삐걱거리며 한밤중에 홀로 일하고 있는 자연을 위로해준다. 돼지는 마지막 잠이 아니라 최초의 잠에 빠져든 것처럼 잠들어 있다.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금성과 화성 사이에 깨어있는 유일한 소리로 인간이 살기엔 황량하지만 신들이 한데 모여 거룩한 성찬과 침묵을 나누는 저 먼 곳의 따사로운 분위기에 대해 알리고 있다. 돼지는 잠들었지만 돼기는 아직 깨어 있어 솜털 같은 눈을 뿌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북쪽 지방에 사는 풍작의 여신 케레스가 온 들판에 은빛 나달을 잔뜩 뿌리는 것 같다. 우리는 잠들었다가 깨어나 마침내 고요한 겨울 아침을 맞는다. 창턱에는 눈이 목화솜처럼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고 벌어진 창틀과 서리가 낀 유리창으로 희미하고 은밀한 빛이 스며들어와 실내에 아늑한 기운을 더한다. 아침의 고요함은 인상적이다. 밖을 내다보기 위해 창가로 향하면 발밑 마룻바닥이 삐걱거린다. 서리가 끼지 않은 창밖으로 눈을 무겁게 이고 있는 지붕이 보인다. 처마 끝과 울타리 위에는 눈으로 된 종유석이 매달려 있고 마당에는 석순들이 내부에 무엇인가를 숨긴 채 서 있다. 키가 큰 나무들과 키 작은 관목들은 하늘을 향해 하얀 팔을 이리저리 치켜들고 있고 담장과 울타리가 있던 곳에는 어슴푸레한 풍경 속에 온통 장난쳐 놓은 것처럼 기이한 형상들이 펼쳐져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연이 예술작품 창조에 영감을 주기 위해 밤사이 들판 위에다 새로운 모형을 흩뿌려 놓은 것 같다. 조용히 빗장을 열고 쌓여있던 눈더미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내버려둔 채 밖으로 한 발짝 나가 살을 애는 듯 차가운 공기를 맞는다. 어느새 별도 빛을 잃었고 흐리고 무거운 안개가 지평선을 뒤덮고 있다. 동쪽에서는 타는 듯이 붉은 황동색 빛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서쪽 풍경은 여전히 어둡고 괴기스러운 데다가 음산한 지옥의 빛에 덮여 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탉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장작 패는 소리. 암소의 울음소리는 마치 스틱스강 너머 저승의 신 플루토의 헛간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다. 이 소리들이 음침하고 우울하게 들려서가 아니라 통틀력의 부산스러움을 담은 소리들이 지상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하고 신비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당에 여우나 수달이 방금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니 밤에도 시시각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태초의 자연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을 열고 나가 적막한 시골길을 활기차게 걷는다. 발밑에서 마르고 파삭파삭한 눈이 내는 뽀드득 소리나 부지런한 농부가 여름 내내
나무 토막과 장작더미 사이에 누워 꿈만 꾸던 나무 썰매를 꺼내 멀리 떨어진 시장을 향해 막 출발할 때 나는 날카롭고 선명한 삐걱대는 소리가 우리를 자극한다. 저 멀리 쌓여있는 눈과 눈가루가 묻은 창문 너머로 농부가 일찌감치 켜둔 촛불이 보인다. 촛불은 희미한 별처럼 외롭게 빛나고 있다. 마치 엄숙한 성인 몇 명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인다. 곧이어 나무와 눈으로 둘러싸인 굴뚝들에서 하나둘 연기가 피어오른다. 느릿느릿한 연기가 작은 골짜기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꽁꽁한 새벽 공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천천히 아침 해와 만나게 된다. 하늘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선 혼자 빙빙 돌고 장난치며 꾸물거린다. 목적 없이 꾸물거리는 모습이 난로가에서 비몽사몽 중인 주인을 닮았다. 아직 졸음과 굼뜬 생각을 털어내지 못한 그는 새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이윽고 연기는 멀리 흘러가고 나무꾼은 지체 없이 걸어가서 일찌감치 도끼질에 전념할 생각이다. 어슴푸레한 이른 새벽부터 그는 정찰병이자 밀사인 연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지붕에서 가장 먼저 출발해 이제 막 도착한 순례자 연기가 얼어붙은 공기를 정찰하고 아침이 왔음을 알린다. 그동안 주인은 아직도 난로가에 웅크리고 문의 빗장을 풀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연기는 산들바람과 함께 협곡 아래로 내려가 벌판에 자신의 고리를 대담하게 펼쳐보기도 하고 나무 꼭대기를 휘감기도 하고 언덕 위를 어슬렁거리기도 하다가 일찍 일어난 새의 날개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상쾌한 하늘 높은 곳에서 태양이 땅끝을 물들이는 광경을 보다가 하늘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이 되어 저 아래 문 앞에 서 있는 주인에게 눈인사를 건넬 것이다. 저 멀리 얼어붙은 대지 위로 농부가 문간에서 장작을 패는 소리, 집 지키는 개가 짖는 소리, 그리고 먼 데서 수탉이 우는 날카롭고 맑은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희미하고 거슬리게 만들었던 방해물들이 여름에 비해 줄어들었는지 소리는 먼 지평선에서 맑은 종소리처럼 들려온다. 돼지도 잘 마른 나무에서 나는 것 같은 낭랑한 소리를 내고 평범한 시골의 소리도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리며 나무에 얼어붙은 얼음이 잘그랑거리는 소리마저 맑고 감미롭다. 모든 것이 바싹 말라버렸거나 얼어붙어서 대기 중에 물기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이 한없이 얇고 탄력 있는 공기가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긴장해서 움츠린 하늘은 마치 대성당 측량의 교차 공룡 천장 같아 보이고 반짝이는 공기는 그 안에 얼음 수정이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대기가 얼어붙으면 바다에서 토탄이 불타는 것처럼 연기가 나고 안개나 수증기가 피어오르는데 이걸 빅무라 부른다고 하며 살을 찌르는 듯 매서운 연기 때문에 얼굴과 손에 빈번하게 물집이 잡히는데 이는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날카로운 주인은 폐에게는 만병통치약이며 얼어붙은 빅무가 아니라 주위에 순화되고 정제되어 결정화한 한여름의 안개 같다.
마침내 태양이 먼 숲에서 서로 맞부딪혀 쨍그랑거리는 심벌즈 같은 소리를 내며 떠올라 얼어붙은 공기를 녹인다. 아침의 빗줄기는 어찌나 서두르며 걸음을 재촉하는지 어느새 멀리 서쪽 산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저물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한층 더 고조되어 여전히 인디언 서머를 만끽하는 내면의 열정으로 기운을 내어 서둘러 가로눈을 헤치고 걸어간다. 우리가 좀 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더위나 추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자연이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실한 보모이자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극적이고 불에 익힌 음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재료로 영양을 섭취한다면 우리 몸은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처럼 추위를 견딜 수 있고 겨울에도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이 계절의 자연이 드러내는 순수하기 그지없는 광경은 더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새하얀 눈은 깨끗한 냅킨처럼 썩은 그루터기, 이끼가 낀 돌과 울타리, 그리고 시든 가을 낙엽들을 모두 가려준다. 헐벗은 들판과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숲에 어떤 미덕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보라. 가장 춥고 황량한 땅에도 가장 따뜻한 사랑이 여전히 발밑을 지키고 있다. 차갑고 모진 바람이 불어 해로운 것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내부의 미덕을 지니지 않고서야 이런 모진 바람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니 산 꼭대기처럼 춥고 황량한 곳에서 추위를 견디는 것들을 보면 절대적인 순수함과 청교도적인 강인함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주변의 다른 것들은 모두 피난처를 찾으러 들어갔으니 바깥에 남아있는 것들은 태초의 우주를 구성하는 원형 중 하나로 신과 같은 용기를 지니고 있는 게 분명하다. 깨끗해진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 공기가 더욱 순수하고 맑아진 게 눈에 보이니 기꺼이 더 오래, 더 늦게까지 바깥에 머물고 싶어진다. 강한 바람이 잎이 떨어진 나무 사이를 지나가듯 우리 몸을 훑고 지나가면 우리는 겨울을 맞을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시사철 우리를 지탱해줄 순수하고 변함없는 겨울의 미덕을 빌리고 싶다. 자연에는 그 어떤 추위로도 식힐 수 없고 결코 꺼지지도 않는 불이 땅속에 잠들어 있지만 결국 드넓은 설원을 녹여버렸다. 자연에는 그 어떤 추위로도 식힐 수 없고 결코 꺼지지도 않는 불이 땅속에 잠들어 있지만 결국 드넓은 설원을 녹여버린다. 이 불은 1월에는 땅속 깊이 묻혀 있고 7월에는 지표면 근처로 올라온다. 가장 추운 날에도 어딘가에서 불길이 흘러나와 나무를 에워쌌던 눈을 모두 녹인다. 늦가을에 싹을 틔운 겨울 호밀밭에도 불이 땅 위로 스며 나와 삽시간에 눈을 녹인다. 그 불 덕분에 우리도 몸이 따뜻해지는 듯하다. 겨울에는 따스함이 최고의 미덕이다. 토끼나 울새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햇빛이 비춰 돌이 반짝이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숲속에서 따뜻한 샘이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늪과 연못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는 주전자에서 새어나오는 김만큼이나 소중하고 편안하다.
겨울 햇살이 비치면 담 옆에서 들쥐가 나오고 숲속 골짜기에서는 박새들이 지저긴다. 겨울 햇살에 비할 만한 불길이 어디 있겠는가? 겨울 햇살의 온기는 여름의 온기처럼 땅에서 복사된 게 아니라 태양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이다. 눈 덮인 계곡을 지나다가 등 뒤에서 햇살이 느껴지면 각별한 호의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외딴 곳까지 우리를 따라와준 태양에게 감사하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속에 땅속에 불을 모시는 제단을 가지고 있다. 한 해 중 가장 추운 날, 가장 황량한 언덕 위에 오른 여행자라 할지라도 외투 주름 안에 그 어떤 난로불보다도 더 따뜻한 불을 품고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겨울에도 마음속에 여름이 있는 것처럼 계절을 보완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마음속은 남쪽 나라다. 모든 새와 곤충들이 거기로 이주하고 그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따뜻한 샘 주위로 울새와 종달새가 날아든다. 어느덧 숲의 입구에 이르렀다. 번잡스러운 마을에서 벗어나 숲이 감추어둔 곳으로 들어간다. 마치 시골집 지붕 밑으로 들어가 문지방을 넘어 모든 벽과 천장이 눈으로 만들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숲은 여전히 밝고 따뜻하며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온화하고 생기가 넘친다. 소나무 숲 한가운데 서서 듬성듬성 깜빡거리는 빛들이 퍼지며 미로처럼 작은 길을 내는 것을 보면 문득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숲이 들려주는 소박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여태껏 소나무 숲을 탐험해본 여행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 과학이 다른 분야에서는 날마다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나무 숲의 연대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평원에 우리가 사는 변변찮은 마을이 생겨난 것도 이 소나무 숲 덕분이다. 우리는 숲에서 빌려온 널빤지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로 몸을 덮인다. 겨울철 숲의 상록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상록수는 시들지 않는 여름의 한 부분이자 영원한 시간, 시들지 않는 풀이다. 굳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대지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 자연의 도시, 숲이 없다면 인간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산 꼭대기에서 보면 숲은 말끔하게 손질해 놓은 잔디밭처럼 보인다. 이 키 큰 풀들 사이를 걷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1년 동안 자란 관목으로 덮인 숲속 빈터에 마른 나뭇잎과 잔가지마다 은빛 가루가 쌓여있는 광경을 보라. 색이 사라진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상하기라도 하는 듯 화려한 모양으로 한없이 쌓여있다. 나무 밑동 근처마다 생쥐들이 지나간 흔적과 토끼들의 삼각형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위로 순수하고 탱탱한 하늘이 드리워져 있다. 마치 여름 하늘의 불순물을 순수한 겨울 추위로 정제하고 축소시켜 하늘에서 땅으로 말끔하게 흩날려 보낸 것 같다. 자연은 여름의 특징을 이 계절에 마구 뒤섞는다. 하늘은 땅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 여러 요소들은 감춰두었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물은 얼음이 되고 비는 눈으로 변한다. 낮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름 백야대의 밤처럼 짧기만 하다. 겨울은 아주 추운 여름인 셈이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훨씬 더 생기와 활력이 넘친다. 살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밤을 견뎌낸 털복숭이 동물들은 서리와 눈으로 뒤덮인 숲과 들판 한복판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지켜본다. 먹을 것이 없는 황야에서 갈색 주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추운 금요일 아침에도 외딴 골짜기에서 토끼와 회색 큰 다람쥐는 활기차고 유쾌하다. 이곳이 우리의 라플란드이고 레브라도다. 그리고 에스키모, 크리족, 토그리브족, 노바 젬블라 섬의 주민들, 스피츠베르겐 섬의 주민들 대신 얼음을 자르는 사람과 나무꾼, 여우, 사양쥐, 밍크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북극 지방 같은 추위 속에서도 여름의 흔적을 따라가다 은신처를 찾아내어 이 계절에도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교감할 수 있다. 꽁꽁 얼어붙은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 위를 걷다 보면 날도래 유충이 사는 물속의 오두막을 볼 수 있다. 곤충의 날개, 나뭇가지, 풀, 시든 잎, 조개 껍데기, 자갈로 이루어진 원통형의 작은 집인데 모양과 색이 개울 바닥에 흩어진 난파선 잔해처럼 보인다. 이 작은 집은 자갈이 깔린 바닥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작은 소용돌이에 빙빙 돌기도 하고 경사가 급한 폭포를 급히 내려가기도 한다. 물살에 빠르게 쓸려가거나 풀잎이나 풀뿌리에 걸려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유충들은 이내 물속에 가라앉은 집을 떠나 식물의 줄기를 타고 수면 위로 기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성충이 되면 각더기처럼 물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거나 저녁에 켜놓은 촛불에 달려들어 짧은 생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저 아래 작은 협곡에는 관목들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처져 있고 오리나무의 붉은 열매는 하얀 대지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눈 위에는 어느새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발자국이 수없이 나 있다. 태양이 프랑스 센강이나 이탈리아 테베레 강의 계곡 위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협곡 위로 위풍당당하게 솟아오른다. 그러자 이곳은 패배도 두려움도 모르는 여태껏 본 적 없는 순수하고 자주적인 용기가 깃든 곳처럼 보인다. 원시시대 소박함과 순수함, 도시와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활력과 희망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 나무에 쌓였던 눈이 떨어져 내린다. 유일한 인간의 흔적인 발자국을 뒤로 한 채 깊은 숲속에 홀로 서서 도시에서의 삶보다 훨씬 풍요롭고 다양한 자연의 삶을 발견한다. 박새와 동고비는 정치가나 철학자 같은 세속적인 친구들보다 더 깊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벗들이어서 진정한 벗을 원한다면 이들을 찾을 것이다. 이 쓸쓸한 협곡의 양쪽으로 가문비 나무와 솔송나무가 우뚝 서 있고 온갖 빛깔의 얼음과 결정이 주름처럼 잡혀 있다. 시냇물은 계곡 비탈을 따라 흐르고 골풀과 시든 야생 귀리는 냇물에 잠긴 채 한 몸이 되어 있다. 이곳에 서 있으면 한결 고요하고 평온해져 저절로 사색에 잠긴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열기가 사너리에 반사되고 희미하지만 감미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나무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고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다.
이윽고 동고비와 자고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정오가 되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눈을 녹여서 맨 땅이 드러난다. 그 위로 보이는 시든 풀과 낙엽이 뿜어내는 향기를 맡으면 진한 고기 냄새를 맡은 것처럼 기운이 샘솟는다. 이제 버려진 나무꾼의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긴 겨울밤과 눈보라치는 짧은 낮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자. 여기 이 남쪽 언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쭉 살아왔기에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고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처럼 보인다. 마치 시리아의 고대 도시 팔미라나 이란의 고대 도시 헤카톤필로스의 유적 옆에 서 있는 여행자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든다. 이곳에서는 고운 소리로 지저귀는 새들과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꽃들도 잡초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오기 때문이다. 솔송나무는 나무꾼의 머리 위에서 살랑거렸고 시코리는 장작이 되었으며 리기다 소나무 뿌리는 불쏘시개가 되었을 것이다. 여전히 옅은 증기를 부지런히 뿜어내고 있는 저 골짜기의 시냇물이 지금은 멀리 떠나간 나무꾼의 우물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주위보다 조금 높고 평평하게 돋은 흙 위에 솔송나무 가지와 집을 쌓아 침대를 만들고 깨진 사발을 컵으로 썼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나무꾼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 이 선반 위에 딱새가 둥지를 튼 것이 그 증거다. 나무꾼이 콩을 삶던 솥 주변에는 아직도 타다 남은 장작이 그대로 있어 마치 그가 방금 전에 밖으로 나간 것 같다. 담배도 피웠는지 연기가 꺼진 파이프가 재 속에 놓여 있다. 어쩌다가 동료와 함께 지내는 저녁이면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어느새 펑펑 쏟아져 두껍게 쌓인 눈이 내일이면 얼마나 더 쌓일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방금 들린 소리가 부엉이가 끽끽대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인지 그것도 아니면 환청이 들렸을 뿐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리고 늦은 겨울밤, 집으로 만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넓은 굴뚝을 통해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언제쯤 대설이 쏟아질지 알아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것이다. 나무꾼은 빛나는 카시오페아 자리에 밝은 별빛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걸 보고 안심하며 잠들었을 것이다. 이 나무꾼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보라. 이 그루터기를 보면 나무꾼의 도끼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도끼를 내려친 경사도를 보면 나무꾼이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 나무를 벨 때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거나 손을 바꿨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쪼개진 나무 조각들이 휘어진 형태를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왔는지도 알 수 있다. 이 나무 조각 하나에 나무꾼과 세계의 모든 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꾼이 설탕이나 소금을 싸는 데 썼거나 숲속 통나무 위에 앉아서 총의 충전재로 썼을 종이 조각에서 흥미로운 사연을 읽을 수도 있다. 이 종이 조각에는 브로드웨이의 번화가나 큰 도시에 있는 이 오두막보다 더 큰 비어있는 셋집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 이 소박한 오두막의 처마는 남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박새는 소나무에 앉아서 지저귀고 문 주위에 내려앉은 햇살의 기분 좋은 온기는 다정하고 인간적이기까지 하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어설프게 지어놓은 이 오두막은 숲속 풍경을 훼손하지 않는다. 어느새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고 문간에는 많은 동물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인다. 이렇듯 자연은 오랫동안 인간의 침략과 무례를 눈감아 주었다. 숲은 여전히 자신을 내리찍는 도끼 소리를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즐거운 메아리로 따라한다. 그리고 도끼 소리가 잦아든 동안 숲은 야성을 키우고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힘을 모아 도끼 소리마저 자연으로 흡수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완만한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이른다. 언덕의 가파른 남쪽으로 숲과 들판과 강이 어우러지고 저 멀리 눈 덮인 산까지 넓게 펼쳐진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농가에서 나온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숲을 뚫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몇몇 농장 위로는 깃발이 펄럭이기도 한다. 샘에서 피어오른 수증기가 나무 위에 구름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저 아래쪽은 더 따뜻한 지역인 게 틀림없다. 숲속 언덕 위로 하늘 높이 솟은 연기 기둥을 발견한 여행자와 언덕 아래 앉아있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멋진 인연이 맺어진 것인가. 연기는 나뭇잎이 수증기를 내뿜는 것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화덕 앞에 있는 주부처럼 바쁘게 움직여 고리 모양을 이룬다. 연기야말로 인간의 삶을 기록한 상형 문자로 솥에 음식을 끓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멋진 연기 기둥이 숲 위로 깃발처럼 솟아오를 때 인간의 삶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예술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에도, 제국이 성립되었을 때에도 그랬다. 장소 역시 아메리카 대륙의 대초원이든 아시아의 스텝지대든 가리지 않는다. 이제 다시 숲의 호숫가로 내려가자. 언덕 사이에 움푹 팬 곳에 위치한 호수는 해마다 떨어지는 낙엽에서 짜낸 즙 같다. 호수의 물이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물결 속에 기슭의 동그란 조약돌 속에 호숫가 비탈에서 자라는 소나무들 속에 호수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호수는 가만히 있어도 게으른 법이 없다. 아부무사의 가르침처럼 집 안에 얌전히 앉아있는 게 천국의 길이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세속의 길이다. 그렇지만 호수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면서 누구보다 멀리 떠난다. 여름이면 호수는 지구의 맑은 눈망울이 되고 자연이 가슴에 품은 거울이다. 숲이 저지른 죄는 호수 안에서 깨끗이 씻겨 나간다. 호수를 에워싼 숲이 어떻게 원형극장을 만드는지 보라. 그곳은 자연의 온화함을 볼 수 있는 무대가 된다. 나무들은 모두 여행자를 호숫가로 오라고 손짓하고 오솔길은 모두 호수 쪽으로 이어진다. 새들도 호수로 날아들고 동물들은 호수 쪽으로 달려가며 땅도 호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호수는 자연의 휴게실로 자연은 이곳에 앉아 단장을 한다. 자연이 얼마나 깔끔하고 조용히 일하는지 생각해보라. 아침마다 태양이 증발작용으로 호수 수면 위에 먼지를 쓸어가면 깨끗한 물이 쉬지 않고 솟아올라 호수가 맑고 신선해진다. 호수에 아무리 더러운 물질이 쌓여도 해마다 봄이 오면
다시 투명한 물로 돌아간다. 여름에는 조용한 음악이 수면을 감싸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눈이 이불처럼 호수를 덮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쩌다가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 빙판이 살짝 드러날 뿐이다. 빙판 위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낙엽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빙판에 달라붙거나 방향을 획 바꾸며 짧은 항해를 한다. 마른 너도밤 나무 잎 하나가 호숫가 조약돌에 부딪혀 뒤집어졌다. 그러고는 다시 어디론가 떠나려는 듯 여전히 흔들거리고 있다. 나뭇잎이 숙련된 기술자라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때 어디로 갈지 미리 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현재의 위치, 바람의 방향, 호수의 높이, 그 밖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모른다. 너도밤나무 잎에 찢겨나간 끝부분과 인맥에 난 상처에 그런 기록이 드러나 있다. 좀 더 큰 집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호수의 수면은 소나무로 만든 탁자나 사포로 문지른 마룻바닥이다. 호숫가에 불쑥 솟은 나무들은 시골집 담장처럼 보인다. 강꼬치 고기를 낚기 위해 얼음 틈으로 늘어뜨려 놓은 낚싯줄은 그럴듯한 요리라도 준비하는 것 같고, 눈 덮인 하얀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숲의 가구처럼 보인다. 100m쯤 떨어진 눈과 얼음 위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역사책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위협을 읽을 때처럼 감명을 안겨준다. 그들의 모습은 풍경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왕국을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아치를 이룬 숲을 다시 돌아다니다가 숲의 가장자리에 서니 저 멀리 보이는 강에서 얼음이 내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얼음은 바다의 파도와는 다른 어떤 미세한 물결에 실려가는 듯하다. 내게 그 소리는 집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 같기도 하고 먼 친척벌인 귀족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 온화한 여름 햇살이 숲과 호수에 비치고 몇십 미터를 걸어가도 푸른 잎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고요하고 생기가 넘친다. 1월에 삐걱거리는 나뭇가지들의 소리는 7월에 부드럽게 산들거리며 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린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신비하게도 활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겨울이 온 나뭇가지 끝을 멋진 화환으로 장식하고 밑에 떨어진 나뭇잎을 침묵으로 봉인할 때 겨울 지붕 위에 모든 물줄기가 꼴꼴 흘러내리고 겨울의 회랑에서 들쥐가 초원의 건초를 갉아먹고 있을 때 내게는 아직도 여름이 가까이 저 밑에 숨어 있는 것만 같다. 지난해에 자란 히스 덤불에 그 들쥐가 기분 좋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제 곧 박새가 나타나서 가냘프게 짹짹거리면 눈은 여름이 걸치고 있던 하늘이 된다. 아름다운 꽃들이 원기왕성한 나무들을 장식하고 눈부신 열매가 달린다. 북풍이 내쉬는 한숨은 여름 산들바람이 되어 살을 내는 서리를 막아준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면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영원히 평온하다는 소식이다.
고요한 호수로 곧장 달려나가니 들뜬 얼음에 쩍쩍 금이 가고 귀청이 떨어질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호수의 요정들은 즐겁게 뛰어논다. 자연이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축제를 열었다는 멋진 소식이라도 들은 것처럼 나는 계곡으로 달려가고 싶어 조바심이 난다. 내가 달려가자 이웃인 얼음도 맞장구 치며 뛰어논다. 걸음을 뗄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즐거운 호수를 가로질러 단숨에 퍼져나간다. 땅속 귀뚜라미 소리와 하나가 되고 난로가 나무단과 하나가 된 그 소리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와 집 안에서는 들릴락 말락 울려 퍼진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스케이트를 타고 이 굽이치는 강을 따라 길을 나설 것이다. 그 모습이 겨우내 오두막에 난로가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페리 대령이나 프랭클린 제독과 함께 북극 얼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처럼 신기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굽이치는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언덕 사이를 흐르다가 평평한 초원을 지나 소나무와 솔송나무가 아치 모양으로 휘어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크고 작은 만을 이루기도 한다. 강물은 도시 뒤쪽으로 흐르고 모든 것이 새롭고 더욱 야성적으로 보인다. 밭과 정원은 큰 길에서와는 다르게 가식을 벗어던진 꾸밈없는 모습으로 강 쪽으로 내려와 있다. 강은 육지의 가장자리이자 바깥이다. 우리는 그토록 심한 차이를 보고도 거슬리지 않는다. 농구의 울타리에서 맨 끝에 쳐놓은 가로대는 아직도 생기를 유지한 채 흔들거리는 버들가지다. 여기서 울타리가 끝이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길을 가로지르지 않는다. 언덕을 오르지 않고도 더없이 외지고 평탄한 길을 따라 깊은 시골로 들어갈 수 있지만 굳이 넓은 강을 따라 고지대의 초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수능의 법칙을 증명하는 훌륭한 본보기다. 강이야말로 몸이 아픈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이자 도토리 깍정이도 도토리를 싣고 안전하게 떠내려올 수 있는 넓은 길이다. 이 강에는 이따금 풍경에 변화를 줄 정도로 가파르지 않은 가느다란 폭포줄기가 생기는데 폭포 주위의 물안개와 물보라가 유명해서 여기저기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먼 내륙지대에서 물길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게 쓱쓱 나아가거나 살짝 경사지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처음부터 줄곧 오르락내리락 땅에 순응하다 보면 저절로 가장 편안한 물길이 되어 흐른다. 자연의 영역 중 늘 인간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우리는 물고기들의 왕국으로 다가간다. 우리의 발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여름에 우리는 이 강에서 메기와 농어를 낚기 위해 낚싯줄을 들이웠고 부들이 길게 늘어선 통로에는 우람한 강꼬치 고기가 몸을 숨겼다. 외가리가 힘겹게 헤쳐나아가고 안락해오라기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늪지, 너무 깊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늪지를 잽싸게 지나간다. 마치 수많은 철도가 늪 위에 깔린 것처럼 쏜살같이 얼음을 타고 간다. 뜬금없는 충동이 일어 우리는 이 숲에 가장 먼저 정착한 사양쥐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간다. 투명한 얼음 밑으로 사양쥐가
마치 털 달린 물고기처럼 강 기슭의 굴 속으로 재빨리 달아나는 게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풀 베는 사람이 낯을 갈았던 초원 위를 지나 얼어붙은 크랜베리와 왕포화 풀이 뒤섞인 밭 사이를 재빠르게 미끄러져 지나간다. 우리는 찌르레기와 딱새, 타이란 새가 물 위에 둥지를 들고 말벌이 단풍나무에 집을 지은 습지를 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간다. 해가 뜨자 수많은 울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며 자작나무와 엉겅퀴 덤불 속 둥지에서 날아올랐다. 늪의 바깥쪽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수상 마을이 있다. 속이 텅 빈 나무에서 알을 품어 기르는 원앙새가 날마다 먹이를 찾아 늪 건너편 숲으로 슬며시 사라진다. 겨울이면 자연은 진기한 것들을 모아둔 진열장이 된다. 그 속에는 말린 표본들이 자연의 질서와 위계에 따라 가득 들어있다. 초원과 숲은 식물 표본집이다. 나뭇잎과 풀은 나사못으로 고정시키거나 풀로 붙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진공 압착되어 있다. 새의 둥지 역시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뭇가지 위에 걸어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우리는 신발을 적시지 않고 주변을 돌며 이 울창한 늪지에서 여름이 한 일을 살펴보다가 오리나무와 버드나무와 단풍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 나무들의 성장은 따뜻한 햇볕과 풍요로운 이슬과 소나기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알려준다. 나무들이 가지가 무성한 여름에 얼마나 자랐는지 보라. 잠들어 있는 잎눈들이 이제 곧 가지를 위로 계속 자라게 하여 하늘을 향해 한 뼘 올려줄 것이다. 때로 우리는 눈 덮인 들판을 헤치고 나아간다. 두텁게 쌓인 눈 때문에 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난다. 쌓인 눈 밑에서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코를 고는 듯 희미하게 우르릉 소리를 내기도 한다. 마치 곰이나 마모처럼 겨울잠을 자는 듯하다. 강의 희미한 여름 흔적을 따라오다 보니 눈과 얼음에 파묻힌 이곳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한겨울의 강은 텅 비고 바싹 말라 있거나 아니면 봄이 와서 녹을 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물의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얇고 차가운 다리가 생긴 것처럼 얼어붙은 수면이 드문드문 드러날 뿐이다. 호수와 강의 수원인 수많은 샘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몇몇 샘의 표면만 얼어 있을 뿐 땅속 깊은 곳에 모아둔 물의 양은 불어나 있다. 얼어붙은 눈 밑에 자연의 샘이 있는 것이다. 여름날의 시냇물은 눈 녹은 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 풀 베는 사람들도 그 물로만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다. 봄의 샘에서 눈이 녹으면 시냇물이 불어난다. 그런데 자연이 꿈을 대면서 눈과 얼음으로 바뀐 물을 그대로 놓아두면 입자가 덜 매끄럽고 둥글지 않아서 빠르게 흐르지 못해 본래 수위를 얼른 되찾지 못하게 된다. 저 멀리 솔송나무 숲과 눈으로 덮인 언덕 사이에 얼음 위로 강꼬치 고기 낚시꾼이 쑥 들어간 후미에 낚싯줄을 들이운 채 핀란드 사람처럼 두꺼운 외투 주머니에 팔 전체를 찔러넣고 서 있다. 흐리고 눈 내리는 날씨와 물고기 생각에 푹 빠져있는 이 낚시꾼은 인간 종족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가 되었다. 구름과 눈이 호숫가의 소나무처럼 말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낚시꾼을 감싼다.
이 야생의 풍경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풍경 옆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느릿느릿 신중하게 움직이다 도시의 활기와 생기를 버리고 자연의 고요한 침착함을 갖게 된다. 낚시꾼은 어치나 사양쥐 이상으로 풍경에 녹아들어 있다.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서 있는 낚시꾼의 모습은 초기 항해자들의 항해기에 묘사된 누트카 해협이나 북서해안에 사는 모피를 두른 원주민처럼 보인다. 쇠 한 조각을 놓고 호들갑을 떨기 전에 원주민 말이다. 낚시꾼은 인간이라는 종족에 속해 있지만 도시 사람들보다는 자연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더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에게 다가가서 고기는 좀 낚았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그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태고의 이상적인 종이라 여기는 호수의 강꼬치 고기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손을 흔들어가며 이야기하는 낚시꾼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는 낚싯줄에 의해 여전히 호수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자기 집 텃밭에서 완두콩싹이 올라올 때에도 호수의 얼음을 뚫고 물고기를 낚아 올린 이 계절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슬렁거리는 동안 어느덧 구름이 다시 몰려들었고 눈송이가 조금씩 날리기 시작한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자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눈은 모든 나무와 들판에 내리고 갈라진 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메운다. 강에도 연못에도 언덕 위와 골짜기에도 눈이 내려앉는다. 동물들은 은신처에 틀어박혔고 새들은 이 평화로운 시간을 횃대에 앉아서 보낸다. 날씨가 화창할 때처럼 그렇게 많은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비탈과 잿빛 담벼락과 울타리 그리고 반짝이는 얼음과 아직 땅에 묻히지 않은 시든 나뭇잎들이 점차 눈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사람과 동물의 발자국도 사라진다. 자연은 이렇게 쉽게 인간의 흔적을 날려버리고 자신의 지배를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에 대해 호메로스는 이렇게 묘사했다. 겨울날에는 눈송이가 굵고 빠르게 떨어진다. 바람이 잠잠해져도 눈은 쉬지 않고 내려 산꼭대기와 언덕, 로터스 나무가 자라는 평원과 경작지를 뒤덮는다. 물거품이 있는 바다의 해안과 작은 만에도 눈이 내리지만 파도가 치면 조용히 녹아 사라진다. 눈은 모든 것을 균일하게 만들고 자연의 품속으로 꼭 끌어안는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여름날, 풀과 나무들이 신전의 기둥 위 지붕 장식과 성의 작은 탑까지 기어 올라가서 자연이 예술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점점 거세지는 눈보라 뒤로 해가 지고 새들은 보금자리를, 소들은 외양간을 찾아 돌아간다. 거친 밤바람은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며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한다. 고개를 숙인 일꾼소가 눈에 덮인 채 서서는 열심히 일한 보수를 달라 한다. 책녘에서 겨울은 바람과 진눈깨비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외투깃을 여미는 노인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의 겨울은 오히려 여름철의 유쾌한 나무꾼이나 정열적인 청년처럼 여겨진다. 처음 보는 눈보라의 위용의 여행자는 용기를 내본다. 겨울은 우리와 시시덕거리지는 않지만 다정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준다.
겨울이면 우리는 좀 더 내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휘날리는 눈보라 아래 있는 오두막처럼 따뜻하고 유쾌하다. 오두막의 문과 창문은 반쯤 닫혀 있지만 굴뚝에서는 연기가 기운차게 올라간다. 눈보라 때문에 집안에 갇혀 지내지만 그렇기에 집안이 더 안락하게 느껴지고 가장 추운 날에는 난로가에 앉아 굴뚝 꼭대기를 통해 하늘을 보는데 만족한다. 굴뚝 근처의 따뜻한 구석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즐긴다. 길에서 소가 음매하고 우는 소리나 멀리 곳간에서 긴 오후 내내 돌이 깨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맥박을 재본다. 노련한 의사라면 분명히 이렇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서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따뜻한 화로나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동양식 여유가 아니라 북쪽 지방식 여유를 즐기며 햇빛 속에 어른되는 먼지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때때로 운명의 신은 너무나 소박하고 친근하며 스스럼 없이 대해주어서 잔인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석 달 동안이나 모피를 두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히브리 사람들의 묵시록은 이런 엄청난 눈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온화한 지역이나 추운 지역을 위한 종교는 없는 걸까? 우리가 아는 한 뉴잉글랜드의 겨울밤의 신들이 베푸는 순수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전은 없다. 신의 자비를 칭송하는 내용은 없고 신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빌 뿐이다. 결국 최고의 경전도 변변찮은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전에 실린 성인들은 겸양하고 금욕적이다. 그렇다면 용감하고 독실한 사람을 미국에서 가장 북동쪽에 있는 메인주나 캐나다 레브라도의 숲에서 한 해 동안 살게 해보자. 그러고 나서 히브리 경전의 겨울이 시작될 때부터 얼음이 녹을 때까지의 상황과 그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하자. 이제 농부의 난로가에서 긴 겨울밤이 시작되고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각은 밖으로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생명에게 너그럽고 관대하다. 지금은 수확을 마친 농부가 겨울 대비를 잘 해놓았는지 생각해보며 기쁘게 추위에 맞서야 할 때다.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침착하게 북쪽 하늘의 큰 곰자리의 모든 별들을 바라볼 때다. 이제 눈보라는 지나갔기에 둥근 하늘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며 강렬하게 빛난다. 하늘의 장막에 총총히 박힌 반짝이는 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